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날씨도 좋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요즘 이제 무더위가 좀 물러나고 찬바람들이 부는데요. 네. TV 책방 북소리 보면서 커피 한 잔 먹는 그런 여유를 가져볼까 싶습니다. 우아하시군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큰 담론보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그만 행복들을 소소히 느끼는 그런 일상의 행복들이 구현되는 사회. 네. 우리 프로그램이 그런 사회에 기여했으면 좋겠네요. 저는요, 막 이렇게 일에서 벗어나서 네. 팍 빠져가지고 즐거움을 찾고 싶은 뭐 그런 일 좀 하고 싶은데 요즘 네. 그런 게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언가에 새롭게 빠져가지고요, 그 즐거움을 즐기는 것? 그런 걸 입덕이라고 한대요, 입덕. 아세요? 덕후에 들어가는 것, 입문하는 것. 뭐 그런 뜻을 한번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네. 저희가 또 덕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덕후일지 근데 궁금도 이분이요, 하네요. 정말 특별한 게 덕후 본인만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즐기자. 다른 분을 막 이렇게 이끌어서 맨 앞에 서시는 분이거든요. 자,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미술 입덕 교양서 방구석 미술관의 저자 조원재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소가 정말 환하고요. 네. 이렇게 박수를 맞고 싶은 생각이 들죠? 여기만 특별히 조명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네. 아주 이렇게 밝아 보이십니다. 예, 얘기 나누고 싶은 느낌이 막 들게 하는 그런. 네. 얘기 나누시죠. 네.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으세요? 책에 보니까 미남이라고 본인 소개하셨던데. 그 네. 아름다움을 미쳐 쓰는 미남 맞죠? 아름다운 미는 맞긴 한데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듯이 외모적으로 뭐 조각미남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미남은 아니고요. 네. 이행시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다른 게 있나 보죠? 네, 다른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띄워드릴까요? 네. 미술관 앞 남. 남자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소개를 드리고. 그런데 또 함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이제 그 사무실 앞 남자, 무슨 작업장 앞 남자가 아니라 미술관 앞에 있는 남자라는 게 좀 의미가 네. 있긴 하네요. 그렇죠.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네. 제 닉네임을 뭘로 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저는 미술관 앞에서 좀 미술관을 정말 편하게 놀이터처럼 생각하면서 오실 수 있게 좀 돕겠다는 의미로 미술관 앞에 서 있는 남자다. 이렇게 좀 네이밍을 지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이 책이에요. 방구석 미술관. 네. 네. 근데 이 방구석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 이미지가 많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하숙방의 칙칙한 냄새, 이런 방구석 냄새인데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방구석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가장 친숙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방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네. 있는. 저희가 미술관 하면 보통 이게 되게 고상하고 우아하고 뭔가 갈 때 되게 중요한 날에 되게 원피스 같은 거 잘 차려입고 백 잘 들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구두 신고. 네. 근데 방구석은 굉장히 말씀하셨듯이 되게 편안하고 정감 있고 오히려 잠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팬티바람으로 있는 그러한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미술관이 방구석과 같은 감정과 느낌을 전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성과 감각 자체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방구석 미술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그동안 갖고 있던 미술이라는 분야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만나자마자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별로야, 뭐야,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 대한 저희 반응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TV 출연이 처음이시래요. 예. 네, 그래요? 예, 네. 영광입니다. 제가 특별한 영광입니다.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이야. 그런데
3년차 부동의 1위의 팟캐스트 진행자시라고요. 그렇죠. 미술 예. 분야에서는 예. 네. 워낙 또 좋은 팟캐스트들이 많으시니까요. 요즘 정말 많은데도 네. 불구하고 청취자들이 이렇게 찾아서 듣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뭔가 뭐 특별하거나 되게 뭐 전문적으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제 방송을 즐겨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 미술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미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컨텐츠에 담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밤을 샐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저도 배우는 게 있어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배우는 것이 있고 그거를 청취자분들과 고스란히 이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제 목소리가 지금은 되게 제가 저음으로 얘기를 하지만 방송을 제가 진행하다 보면 이제 감정이 담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격해져요, 나중에는. 네.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애정과 열정 그런 것들을 느껴주시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옛날에 미술 그러면 그냥 미술 교과서 외워서 시험 보는 걸로 끝나고 대학교에 왔으면 교양 좀 쌓으려고 보면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 아주 두터운 네. 번역도 어렵게 된 사다 놓고 몇 페이지 보다가 안 읽게 돼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방구석 미술관은 뭔가 좀 새로운 시선, 새로운 기획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것 같아요. 어떤 의도에서 책을 기획하셨나요? 제 책은 일단은 접근하기 쉽게 캐주얼하게 접근을 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근대 미술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근대 미술을 한다면 이제 반고라든지 모네라든지 네. 아니면 피카소라든지 이런 화가들을 다루고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많이 알고 있었던 굉장히 친숙하고 사랑하는 화가들을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예술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술책을 접근하실 때 먼저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친숙한 거를 접근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 현대미술, 저희가 지금 동시대에 즐기고 있는 미술의 핵심적인 속성들이 사실 이 근대 미술에서부터 탄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미술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제 지향점도 결국에는 과거의 미술을 즐기면서 동시대 미술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제가 도와드리는 게 제 그 역할이기 때문에 현대미술의 뿌리와 씨앗을 갖고 있는 근대미술을 다룸으로써 그 안에 흐름을 쉽게 간파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려서요. 결국에는 현대미술이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같은 메시지와 같은 속성들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조 작가님께서 전공을 미술을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깜짝 놀란 게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제작비 같은 거 본인이 다 스스로 만들어서 하시는 걸로 알고 한두 번 하신 것도 아니고 3년이나 하셨고 그리고 사실 미술이라는 게요. 그 분야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미술사, 뭐 미학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좀 턱이 높은 학문 분야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분야에 이렇게 애정을 갖게 되고 직접 나의 어떤 생업, 본업처럼 시간과 돈과 나의 청춘을 투자하시게 됐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특별한 계기 같은 건 사실 진짜 없었었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운동신경이 신께서 저한테 주시진 않았어요.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축구를 하면은 완전 쉽게 말해 소위 말해서 개발입니다. 그래서 공을 못 차요. 네,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없다는 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고 성장 과정에서 저보다 키가 작은데도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운동신경이 없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근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되게 감사하게도 받았던 게 예술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특히 미술 시간은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뭔가 그렇다고 해서 화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께서 미술 시간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보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너는 미술을 해야 된다고. 딴 거 하지 말고 너 미술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좀 미술에 내가 미술을 좋아하는구나. 미술에 뭔가 그래도 소질이 있나? 이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가 경영학을 계속 배우고 싶었어서 결국에는 좀 경영학을 그 당시 때는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을 간 이후에 대학교 내내 목표를 그냥 1학년 때 저는 사실상 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스스로 찾고 경험을 하면서 제 역량을 쌓아 나가자라는 걸 제 지향점으로 잡았었고
그때부터 굉장히 그냥 학교 커리큘럼에 이제 맞추지 않은 다양한 책을 이렇게 읽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철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뭐 인문 서적이 됐든 이렇게 읽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미술이 이렇게 중심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거릴 것 없이 그냥 미술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도권 내에서 커리큘럼이 있는 과, 전공 이런 사실 넘사벽들이 있어요. 이런 벽들이 있어서 그 중간에 융합지대를 만들어내기 되게 힘들어서 대학에서도 다 개인마다 자기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몸소 실천해서 네. 성과를 보여준 분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커리큘럼 없이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유럽 전역의 미술관을 네. 다 방문해서 이 미술가들의 이야기들을 전한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레오폴드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곳이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파워풀했던 미술관이었어요. 그 이유가 에곤 실레의 작품을 거기서 만났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사실 그 미술관에 가기 전에는 에곤 실레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을 때였어요. 그 당시 땐 클림트의 작품을 보기 네. 위해서 오스트리아에 간 거였는데 보는 순간 그냥 제 완전히 그 당시 때 몸이 굳어져 버리는 경험을 이제 그 작가가 저한테 줬습니다. 거기서 제가 가장 인상을 깊었던 작품이 그 앉아있는 남성 누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 거의 한 약 2m 정도 되는 작품인데 저는 그 작품을 보는 순간 정말 거의 뭐 심장이 정말 멎은 듯 했던 그런 그러니까 회화 작품인데 분명히 멈춰져 있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활 타오른다는 느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거의 한두 시간을 계속 서서 봤던 작품인데 일단 사이즈가 다르군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했던 거랑. 그리고 디테일 자체가 직접 가서서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곤 실레 작품을 처음 보게 되면 굉장히 19금스럽거든요. 포르노그라피 같아요. 생각해 보면 보통 예술가들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거나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때도 자신의 부정적인 약점이나 치부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가리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게 어떤 사회적 본성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에곤 실레는 정 반대였어요. 자신의 사지를 다 잘라놓고 벌레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 눈동자도 새빨간색에 거의 좀비처럼 자기 자신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이 생각나기도 했었고 제 생각엔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그런 치부 같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에서 이 사람 정말 솔직하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솔직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저한테 가르침을 줬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에곤 실레와의 어떤 강렬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 조 작가님이 보낸 시간들이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서 팟캐스트를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 이 책에 실려있는 작가들의 어떤 이야기들은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궁금함 또 호기심이 드는데요. 14명 선정하신 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긴 했는데 근대 작가들이 무수한 작가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또 14명을 딱히 고르셨는데 우리가 보면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이미 너무나 다 알 것 같은 작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얼마나 자신감이 있길래 다 아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뻔히 아는 고객 이렇게 다 이렇게 14명 중에 놓고 이 사람 뭐 특별한 거 여기다 썼어? 뭐 이런 생각도 좀 네,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어떤 식으로 구성하셨어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인 관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사적인 관점이나 미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에서 안다고 생각을 보통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미학과 미술사나 미학이 있기 전에 결국엔 이 작품이 있었고 작품이 있기 전에 사실 그 예술가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예술가가 어떤 삶의 굴곡 안에서 어떤 시대적 상황 안에서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자신의 작품에 온전하게 불어넣고 싶었는가를 결국엔 발견할 수 있게 돕고 싶었고요. 사실 예술가의 생각과 철학이 학문적으로 정리가 된 게
미술 사이고 미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본질은 예술가의 생각에 있거든요. 예술가의 생각을 알기만 하면 사실 역사와 철학적인 부분들은 사실 다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본이 예술가의 삶과 생각이라면 복제된 것이 미술사와 미학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원본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술을 제대로 즐기는 접근 방식의 시작도 저는 학문적인 측면보다는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에서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미술사 강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실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말씀하신 그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 그동안 우리가 어떤 정보를 습득해서 그걸 쌓아서 지식 체계를 만들어 갔다면 지금 너무나 친절하게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완전히 만들어 주어서 쉽게 접근하고 그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고 감성적으로 체화시켜서 함께 만나게 하는 접점을 만들어 주는 아주 친구 같은 고마운 안내자인 것 같아요. 사실 14명의 작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미술관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 작품만 보는데 그 작품 너머에 작가가 있다는 것. 네. 에건 슐레 같은 경우는 1918년에 작고하니까 정확히 100년 전에 작고하신 작가인데 그거를 한국의 젊은이가 레오폴드 미술관에 가서 만나고 그 작가의 세계를 다시 탐구하는 그러니까 100년의 시간차를 둔 소통 같아요. 난 그래서 미술관은 작품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작가와 소통하고 시간을 뛰어넘고 대륙을 뛰어넘는 것 같아서 아주 훌륭한데요. 미술을 함께 보고 느끼고 가지고 놀며 공감하는 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책을 사이에 두고 당신과 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른 누구의 미술이 아닌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당신의 미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밤을 지새우며 글을 채웠습니다. 자, 미술계 여성 혁명가 알고 보니 원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네, 프리다 칼로에 프리다 관해서 칼로, 먼저 네. 얘기할까요? 네. 정말 막장 드라마의 여주인공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막장 드라마의 그 작가분들께서 분명히 프리다 칼로를 이미 알고 계셨고 많은 영감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리다 칼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통의 여왕인 네. 사람이었고 제가 봐도 한 여성으로서는 저걸 절대 겪지 않아야 되는 고통들을 사실 살면서 다 겪었던 고통의 종합 세트를 사실 선물 받았던 그런 분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 6살 때 소아마비, 오른쪽 다리가 소아마비가 이제 걸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의 죽기 전에는 사실 다리를 절단하시기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디에고 리베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네. 디에고 리베라는 사실 우리한테는 프리다 칼로보다는 유명하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화가인데 멕시코에서는 거의 뭐 국민 영웅 같은 우리나라의 이제 이순신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1910년도에 멕시코에서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민족성을 갖고 있는 국가를 재건하자라는 굉장히 국민적인 염원이 굉장히 강했던 시점이었는데 이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했던 게 벽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예술로서 그림으로서 멕시코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이제 대중들에게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건데 그 선봉장이 바로 이제 디에고 리베라였고 이미 그래서 프리다가 디에고를 만났을 때는 이미 뭐 국민적인 영웅, 스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나서 참 좋아 보이는데 이 디에고 리베라의 그 사적인 문제점이 이 바람기가 굉장히 너무 심했다는 남자가 봐도 너무 심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면 안 되는 남자인데 그 프리다 칼로 굉장히 사랑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결혼 이후에도 이제 그 디에고 리베라가 자신의 바람기를 좀 참지를 못하고 좀 프리다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반인륜적인 사실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가 그 당시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들을 사실 그 당시 때 네. 그림을 이제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해요.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유를 하고 싶었고 프리다 칼로한테 치유를 하는 방식은 그림을 그리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에고 너는 나한테 칼을 들이대지 않았지만 넌 나를 칼로 들이고 몇 번 찌르는 것처럼 나한테 고통을 줬어. 라는 걸 바로 표현을 해서 디에고한테 보내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결혼 생활이요? 예. 사실 이 둘의 결혼 생활은 왜 이렇게 그럼 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두 분은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서로도 예술가였기 때문에 묶여있는 그런 예술가로서의 그 영적인 친구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서도 사실 동지였어요. 둘 다 그 당시 때 멕시코의 공산당 당원이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예술보다도 이런 정치적인 사실 서로의 뜻이 맞았기 때문에 같이 운동도 많이 하면서 부부 생활을 좀 이어나가고 했던 그런 좀 부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에고 리베라가 사적으로는 이렇게 프리다 칼로 너무 힘들게 했고 또 워크홀릭이었다 보니까 거의 프리다 칼로를 신경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다 칼로가 예술가로서 굉장히 잘 되기를 응원을 해줬어요. 실례로 제가 책에도 담기도 했지만 프리다 칼로의 첫 번째 전시를 기획해서 열어준 게 사실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적인 작가로 빠르게 발돋움하게 되거든요. 사실 참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사랑의 관점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바람을 설령 피긴 했지만 프리다 칼로 인간적으로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고 예술가로서 정말 사랑했고 존경했고 존중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예술가의 삶, 부부의 삶, 사랑이라는 사람으로 엮인 사람의 삶, 다양한 관점이 있을지 않을까. 그걸 이 둘의 부부관계에서 보면 또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은 이제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은 예술가적인 동료, 사실은 멕시코 공산주의 운동의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런 역사성 때문에 멕시코의 500페소 거기에 화폐의 이름 얼굴이 둘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역사성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 줘야 될 것이고 디에고가 그 당시에 그 멕시코 운동 당시에 그렸었던 많은 벽화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아마 그 멕시코에서 또 민족주의 운동하고 하는 것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지금의 멕시코 사람도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생활 부분을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 네. 그런 역사의 본류를 또 외면하게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확한 말씀. 네. 이 책의 장점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적인 그 화가의 삶과 연관된 작품들을 배치했고 어떻게 그가 그 미술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슨트로서의 안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술사적인 어떤 시각까지 그렇죠. 제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다른 문화예술 영역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물론 제가 위계 질서를 나눈 거 아니에요. 저는 다 모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데요. 보통 대중향으로 만들어진 문화예술 콘텐츠들, 그러니까 음악이나 우리가 영화관에 상영하는 대중 영화들을 보게 되면 보통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제작자가 의도를 갖고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느껴주세요라는 방식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져요. 그거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가 익숙해져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굳이 어떻게 보면 떠먹여주는 거거든요. 헐리우드 영화가 그렇죠. 그렇죠.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고 종말이 딱 있고 해피엔딩이 그렇죠. 되고 막 이런 거죠. 플롯이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저희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비하는데요. 그렇죠.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떠먹여주지 않거든요. 그냥 작가는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자유롭게 만들었을 뿐인 거고 답이 없는 상황에서 관객들이 창조적으로 거기 안에서 자신이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났던 오감을 다 발휘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성과 느낌을 완전히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장난감이 되는 거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그래서 미술관에 가는 날 너무 설레어요. 네. 놀 수 있으니까요. 예. 네. 더 긴 얘기는 팟캐스트에서 네, 듣기로 예. 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다음 작가 작가. 만나야 해요. 예. 두 번째 작가. 네. 사실은 유럽 여행하면은 여러 곳에 이분의 뮤지엄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도 임프레셔니즘, 뭐 인상주의에서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반 고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로 좋아하는 영혼의 작가인데 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시선을 갖고 이분을 보셨습니까? 네. 방고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네. 그만큼 정말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섣불리 말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정말 방고를 제 책에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담을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방고의 색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방고의 작품 대표작들을 떠올리시게 되면 색깔들이 굉장히 방고하면 색이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어떤 색깔이 혹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 옐로우? 노랑이 제일 많지 않나요? 네. 해바라기 색깔 뭐 이런 거죠. 해바라기도 그렇고 자신이 살던 아르에서 살던 집도 노란색으로 칠을 했고 카페조차도 노란색으로 칠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사실 그 녹색 요정
그 당시에 있어서 녹색 요정에게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원인이 그곳에 있습니다. 녹색 요정한테 영혼을 빼앗겨서 노란색만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녹색 요정? 녹색 요정? 그 영화에 나오는 뭐 이런 네. 엘프?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막 요정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전래동화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그 당시 때 파리에서 녹색 요정이라 불렸던 술이 있습니다. 네. 그 술이 이제 압생트라는 술이고요. 그러니까 압생트가 사실 그 당시 때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위 말해서 파리 거리를 그 당시 때 걸으면 압생트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다고 네. 합니다. 엄청난 소비량을 갖고 있었었고, 방고흐가 굉장히 즐겼나요? 네, 굉장히 네. 즐겼고 거의 뭐 중독을 알고 중독자였고, 네. 근데 이 압생트의 문제점이 황시증을 유발하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시증. 네. 이 황시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상을 봤을 때 다 노랗게 노랗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고흐가 그리고자 했던 그가 봤던 자기 그림의 색감이랑 우리가 보는 방고흐의 작품의 색감이랑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방고흐는 좀 더 강렬한 노란색을 이제 필터를 끼우고 본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노란색이 아닌 것도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오죽하겠어요. 훨씬 더 노랗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거의 눈이 부실 정도로 보였을 것 같고요. 자신의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예술가가 원래 자연의 색깔 그대로를 보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네. 방고흐는 자신의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순수한 색깔을 정제하고 싶었던 뜻이 있었고 예. 압센트를 그거를 제대로 샛노란색을 표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뮤즈로서 활용을 네. 한 것이죠. 아니 전 개인적으로 방고흐에 대한 어떤 이렇게 처연함 같은 게 있어요. 그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게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럼 이 사람이 본 그 색감의 세계와 내가 보는 색감의 세계는 결코 같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약간 가슴 한쪽이 약간 서늘해지면서 뭐 이렇게 사랑하지만 같은 세계를 볼 수 없는 뭐 그런 연인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좀 많이 갔나요, 제가? 아니요. 그런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예. 방고흐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반고흐 이렇게 소녀적인 감상 또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가장 잘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별이 빛나는 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로 이렇게 바로 지금이라도 막 이렇게 별이 빛나는 듯한 느낌들이 드는데 그 작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걸작이죠. 그 방고흐는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게 자신이 정말 자연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연의 풍경을 봤을 때 자기가 느꼈던 감정, 자연에서 느꼈던 경외감이나 숭고함이나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작품에 담아내고 싶었고 그 작품에 담아내는 자신의 핵심적인 전략이 사실 색채였거든요. 색채. 예, 그 색채에 자신의 감정을 다 담고 싶었고 그 별이 빛나는 밤에서 그것이 너무나 잘 나타내서 거의 그 사람의 완숙된 예술 세계가 보여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정말 재밌네요. 근데 다음 작가로 또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이제 좀 예. 아쉬운 분들은 책을 통해서 예.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고흐 얘기했으니까 고갱도 아, 할까요? 고갱. 예. 두 사람의 얘기는 항상 같이 또 쌍으로도 많이 언급이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고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좀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화가예요. 왜요? 고흐에 비해서 사실 감정적인 그 어떤 교감이 사실 이루어지는 건 좀 적지 않나 싶어요. 근데 조 작가님하고는 조금 더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권맨이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경영학도의 미술하고 증권맨인데 그림 그리고 네. 뭔가 공통점이 네,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고갱의 그림은 사실 방고흐보다는 상대적으로 친숙하다고 제 감정적으로 교감이 되진 않는데 오히려 저는 고갱의 삶을 보면서 저한테 훨씬 더 교감점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폴 고갱은 증권맨이었고요.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때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들이 딱 이렇게 고공상 가치가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수집을 할 정도였으면 증권맨으로 굉장히 잘 나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증권맨의 잘 나가는 안정적인 삶을 사실 포기한 게 아니죠. 버린 거죠. 버리고 그냥 정원업화가의 길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증권맨에서 고갱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고 타히티로 네. 긴 항해 여행을 떠나고 거기서 또 돈이 없어가지고 본국에 막 전보도 치고 하면서 어려운 생활도 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이국적인 표현으로서 서구 중심주의적 그림 아니냐라고 비판도 받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그림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 보고 고갱의 어떤 작품 세계 작가의 어떤 삶 이걸 한번 좀 연관시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고갱의 작품을 사실 보면요. 사실 그의 삶의 궤적 자체를, 자신의 삶 자체를 그냥 담은 것들로 저는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주제나 소재를 잡아서 흑인 원주민, 타히티 원주민을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퐁타방에 있는 여인들을 그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표면 안에 있는 왜 이 고갱이 이런 작업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자신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담고 싶어 했다는 게 보이게 되거든요. 폴 고갱을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 페루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원래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었는데, 한 살 나이 한 살 때 가족과 함께 페루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어린 시절을 다 페루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당시 때 페루는 굉장히 원초적인 태초의 자연을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던 곳이었고, 어린 나이에 그 경험을 했던 게 너무나 인상적이고 강렬했던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고갱이 파리에 다시 돌아와서 증권맨 생활을 하면서 너무 답답해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답을 몰랐던 거예요. 왜 자기가 답답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이 자아성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왜 자신이 그랬을지는 전 답을 몰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원재 작가도 사실 경영학 공부하고 미술관 앞에 있는 미남이 되어 계신데 고갱의 삶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원초적 삶을 네. 공부 잘해서 경영학 공부했던 것과는 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네. 뒤늦게 발견하고 네. 간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근데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여긴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니 고갱은 자기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전업 작가의 길을 선택을 하고 나서 지금 나는 용기도 재능도 부족하다. 곡물 창고로 가서 목을 매는 게 낫지 맞아. 않은가 매일 질문한다. 그림만이 나를 지탱해준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도 너무 많고 좌절감으로 가득 찼고 새로운 선택을 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순간을 겪은 거 아니에요? 네, 고갱은 처음에 그랬었었는데, 네. 고갱이 되게 재밌는 점이요. 사실 평생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쪼들리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풍요롭게 산 평생, 적이 끝까지? 없어요. 예. 평화롭게 산 적이 없고 항상 고난과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죽기 전에는 매독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사실 자살 시도까지도 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계속해서 시종일관 유지됐지만 자신이 주어져 있는 상황은 변화가 없지만 관점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업화가 돼서 초기에 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답답하고 힘들 예, 때. 자신의 작품 팔리지 않고 가족들마저 이해해주지 않고 부인마저 떠납니다. 너는 짐승이야라고까지 아내한테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 때 경제적으로 쪼들리면서 했던 말입니다. 차라리 목매달아서 죽고 싶지만 그림만이 나를 지켜준다고 얘기하는데요. 나는 예술가고 나는 내 미래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예술, 미래의 예술 작품을 분명히 탄생시킬 화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고귀한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게 돼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으나 관점이 바뀌는 나는 달라졌군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저 사람 뭐야? 뭐 예술가라고 돈도 버는 것도 아니고 작품도 안 팔리는데 뭐가 저렇게 당당하다고 무슨 이상한 원주민 의상 입고 다니면서 파리를 활보하는 거야. 근데 고갱은 당당했던 거죠. 아니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고 30대뿐만이 아니라 또 어느 순간에 몇 년을 맞아.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런 좌절감을 겪을 수도 있고 환경은 변하지 않나 내가 변하는 순간 그 순간들이 삶에 주는 용기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고갱을 이제 평가하는 마무리 발언이 사실은 조 작가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네. 지금 확인하신 것 같고요.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하나의 삶은 하나의 별 아닐까요? 삶을 보는 관점과 삶을 사는 방식은 이 지구의 사람 수만큼 다채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갱을 평가했고 조원재 작가의 삶의 하나의 어떤 가치 같아요. 네, 근데 세상 사람은 그저 월급쟁이, 과장차장, 이사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해가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인생도 저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이 그 인생을 선택했을 때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모든 인생이 다 소중하고 고귀하고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봤을 때 다 제각각 크기도 다르고 빛나는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다 저희에게는 별로서 소중하게 여겨지잖아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상도 다 그렇게 소중하게 빛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가 어떤 분의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 인생은 잘못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저에게 정말 그렇죠.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다 소중한 인생을 살고 계시고 제 책을 읽는 시간이 그런 예술가의 인생을 결국엔 저는 얘기하고 있고 예술가의 인생이
삶의 철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그러한 영감을 얻는 또 시간이 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두 번째 책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국내 작가 위주로 좀 기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사실 제 네. 뜻이 제 꿈이 그 국내 한국 편도 꼭 내고 싶다. 방구석 네. 미술 한국 편을 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네. 사실은 미술을 서양 미술과 한국 미술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미술의 정신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식 체계가 서양 미술이 따로 있고 한국 미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이분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깰 수 있는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공부로 남아있는 게 TV 책방 우리 북소리의 공식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한 귀절. 제가 굳이 책 홍보를 하고자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내 인생의 한 구절이 제 책에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이라서 이걸 네. 읊어보면 되나요? 네,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느덧 거장의 칭호를 받은 79세 뒷시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술가로 살며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나?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신의 예술이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할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그림이나 조각 형태의 예술 작품들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내 인생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술가에 대해서 화백이라고 칭하거나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자체가 저한테 너무 많은 영감을 줬고 이 글을 읽자마자 너무 많이 공감했어요. 뒷시장은 자기 작품만을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자기 삶 자체가 그냥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뒷시장의 자신의 삶을 보게 되면요. 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구나. 자신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예술로 부여하시지 않으셔도 되죠. 인생은 60억 인구가 있다면 다 60억 개의 인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예술로 정의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어떤 의미로 부여할 것인지는 자기 스스로 찾으셔야죠. 참 와닿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미술관 앞에 남자, 그는 그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부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 책방 북소리 방구석 미술관의 조원재 작가와 아주 즐거운 데이트 함께 했습니다. 다음 책에서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생각할 때